자, 이번 강의는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를 펴보시면 제3절에서 대리행위가 나와요. 1번 대리 의사표시에서 1. 현명주의가 나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을한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땅을 알아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과 만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땅을 사는 사람을 갑이 아니라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거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요 매매계약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현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갑 표시의 의미 나와 있고 나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현명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은 현명의 방식이 있는데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 중간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은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을이 자기 이름으로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뭐예요? 현명의 방식인데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명주의 예외 나와 있고 효과를 보시면 자 그럼 보자고요. 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할 테니까 현명을 하면 본인이 그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란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스스로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요? 현명하지 않으면 을이 땅을 산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예외도 할 수 있죠. 다만 상대방이 현명을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현명주의 예입니다. 첫째,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하는 의사표시한 사실을 밝혀야 되겠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행이나 또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상행위는 현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일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 못해 먹겠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냐면 일상, 가사, 이 가사가 뭐죠?
집안일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대리권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고요. 뭐 할 필요 없다고요? 현명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부인이 현재 아파트에 있는데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일러에 기름을 넣었다면 기름은 늘 그 주유업자는 남편에게도 기름값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고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넣는 행위에 대한 효과가 누구에게 돼요? 남편에게도 효과가 기속되는 거고요. 물론 그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현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요. 자, 일단 대리인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어야 되니까. 또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수권행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대리행위 하자해가지고 116조가 나와 있는데 넘겨보시면 원칙이 나오고 예외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인데 아주 잘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에 대한 개념을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겠죠. 또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또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선이다, 악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감 잡히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대리행위가 이중매매예요. 그러면 이중매매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누굴 가지고 따져야 돼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이 대리인이 한 행위가 다섯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경솔하고 경험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었는지 여부도 법률행위를 하는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맞네요. 다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걸 기억하면 되는데 첫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잘해요. 자, 궁박이 뭔가요? 어려운 사정이죠.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여부도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요? 중요 부분이 뭔가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법률행위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는 효과를 받는 누굴 기준으로 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물론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궁박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만 누굴 가지고요? 본인을 가지고 따지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인데 이 예외가 중요하지 않아요. 민법은 원칙이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확고하게 기억하시되 다만 예외가 헷갈리면 몰라도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에요.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할 때 을이 선이고 갑이 악이에요. 그럼 얘네는 선인 거예요. 왜요? 선인지 악인지 여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본인 거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고려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본인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그럼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중요분 두 가지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으면 누구 것도 고려합니까? 본인 것도 고려한다는 예외까지 기억해 두시는데 헷갈린다면 예외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원칙이 더 중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대리 효과가 나오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번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뭐죠? 직접 기속된다. 2번 본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본인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하지 않으므로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거지만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를 할 때는 본인에게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다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5절에서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도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시험 문제를 잘 낸다 이런 얘기죠. 일단 복대리의 개념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자가요. 복구, 부활할 때 나오거든요. 이게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복자예요. 그래서 병이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복복복대리인 되고요. 의는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다시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복대리인입니다. 넘겨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1번 복대리인도 뭐죠? 대리인이다. 2번 복대리인 누가 선임하는 거죠? 대리인 자신이 스스로 선임하는 겁니다. 3번 복대리인 선임됐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 복대리인은 항상 무슨 대리냐면 임의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요 선임, 대리인이 선임했다 할 때 이 선임은 뭘 말하죠? 수권행위를 말하니까요. 까지 왔죠, 그죠?
여기까지 와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시지만 감이 안 잡히시죠? 쉽게 예를 들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 누가 있겠어요? 친권자가 있겠죠. 근데 을이 갑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그래서 을이 갑의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근데 만약에 병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등기를 하면요,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갑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누구죠? 복대리인 거죠. 하나만 더 할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자식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병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요?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 보시면 2번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해가지고 1. 대리인의 복임권, 2번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보자고요. 자,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 을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임의대리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임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예를 든 거죠? 친권자, 법정 대리인을 예를 든 거죠. 그럼 항상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느냐? 예외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임의대리인도 선임할 수가 있고요. 선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병이 갑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임이나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 대해서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항상 책임을 지느냐? 아니죠. 만약에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이 지명해서 선임한 경우라면 병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고 해임을 해야 되니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뭘 지냐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잘 나눈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선임할 수가 있는데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다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면요 복임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서 이제는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주의하실 것은 항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고
무과실책임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으로 전환될 수는 있어요. 언제 전환되느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뭐만요? 과실 책임만 부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108페이지 중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특히 이 부분은 법조문 위주로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108페이지 3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오는데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예요. 자, 이런 얘기죠. 요 병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니까 대리권은 반드시 의뢰 대리권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고요.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의뢰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그리고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우측에 3번 본인에 대한 관계. 어차피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계나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 복대리인의 복인권. 복대리인이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항상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선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 복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추가할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제6절 무권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또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이니까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쉬운 부분은 그냥 안다고 지나치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주 자세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공부 방법은 어떤 공부 방법이냐면 상대평가 시험 볼 때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절대평가 시험의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평균 60점만 확보하면 합격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좀 다른데 쉬울수록 깊이 있게 공부하고요.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이유는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냅니다. 왜요? 쉬우니까 깊이 있게 내야 여러분들이 틀려주니까요. 따라서 쉬울수록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깊이 있게 안 냅니다. 기본적인 것만 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더라도 틀려주시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거꾸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렵다. 이거 어렵네. 그러면 너무 깊게 있게 팔레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뭐만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체계적으로 숙지하신다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뭐만요?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만 정확하게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틀을 완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 이런 문제죠. 그죠? 두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갚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고 두 가지 방법밖에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유권 대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권 대리 개념이 나옵니다. 무권 대리란 뭐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예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에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권 대리가 뭐냐? 대리인으로서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예요. 교재 의 한번 볼까요? 무권 대리 서술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밑에 세 번째 줄. 무권 대리라 함은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여기서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말은 뭐냐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은 했지만 뭐만 없어요?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협의 무권 대리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틀을 잡아보자고요. 요 무권 대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로 나뉘어요.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문제입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을이 책임을 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를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특별히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현 대리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큰 틀을 잡게 되는데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뭐예요? 무권 대리예요. 따라서 협의의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무권 대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있어야지만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다는 말은 둘 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로서 추인하는 거 가능하고요. 둘 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 행위로서 최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둘 중에 원칙은 뭐겠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추인, 최고, 철회를 공부하지만 요 세 가지는 두 가지의 뭐죠? 공통적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까다로운 지문이 나와요.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본인이 다시 한번요. 본인 스스로도 갑 스스로도 표현 대리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인 거죠. X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예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달라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감 잡히시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무권대리가 뭐냐?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대리다. 이런 무권대리가 협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다. 따라서 협의 무권대리란 무권대리 중에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협의 무권대리고요. 요게 원칙이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고 표현대리는 뭐죠? 예외예요. 또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것이니까 둘 다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둘 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두 가지의 공통적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큰 틀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 틀이 이제 결국은 무권대리 한 70%를 한 거예요. 여기다 좀 살을 붙이면 되고요. 요 살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